2021년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할 일 참 많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매듭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 대표 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쇼타임 끝이 나갑니다. 이제는 30대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능력을 볼 때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풀어야 할 첫 숙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인데요. 같은 꿈을 말하고는 당명을 놓고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준석, 안철수 대표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민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 거셉니다. 정치권이 청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특임 장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30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90년대생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의도가 뜨겁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장중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택배 노조에서 여의도 공원에서 이틀째 대규모 상경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출근하는 길에도 계속해서 노랫소리가 들리던데요. 계속 투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지안 잠정 합의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주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날이 더워집니다. 택배기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택배기사님들 고생 많으신데 조금 처우가 더 나아졌으면, 그리고 일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 풀지 여러분의 지혜 있으면 모아주십시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해놓고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늘었습니다. 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오늘 확진자가 54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보면 좀 안정세죠? 네, 지난주 수요일에 확진자가 600명이 조금 넘었으니까요. 예. 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전 대덕구에서 이 보습학원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흘 새 30여 명가량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61만 명이 접종했고요. 누적 접종자는 1,321만 명이 돼서 인구 대비 접종률은 25.7%까지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500명대입니다. 일본은 1,400명대고요. 사망자가 어제 하루 67명 나왔네요. 일본의 누적 사망자는 14,000명대입니다. 14,000명대고 우리는 1,900명대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좀 각별히 좀 신경 썼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지금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또 스페인으로 옮겨서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어서 총리 주최 오찬에 참석한 뒤 스페인 상원을 방문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스페인으로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요. 네.
펠리페 6세 국왕이 직접 환영식을 주최를 했고 마르티네스 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 씨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원청 관계자들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경찰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가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와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기사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들은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면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선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 이선호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바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도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당시 이선호 씨는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이선호 씨 등 대부분의 작업자가 그동안 안전모도 없이 일해왔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빨리빨리 대충 이런 일로 청년들이 더 이상 숨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네, 이선호 씨가 사망한 지 오늘로 56일이 지났는데 그 56일 동안 노동자 56명이 일하다가 숨졌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경기도 평택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이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 만든 거푸집 틀이 넘어지면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요. 또 인천의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분은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숨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에 못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가 죽은 기사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계속 얘기합니다. 조금 이런 죽음은, 이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나서서 줄여야 합니다. 0016님께서 포항 철강공단에서 섭씨 800도 넘는 샘물 녹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고 힘드네요. 너무 더운데 애쓰십니다. 네, 힘내주십시오.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네,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자며 2차 추경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예. 이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특임장관 신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라고 밝혔고, 네. 또 민주당이 그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면서 그러면서도 검찰과 언론 등 개혁 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생, 청년 방점을 거기다 찍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났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2일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이 두 사람의 동네인 상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 예방 후 이 두 사람 모두 각 당이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면서 당대당 협상을 하면서 통합 형식에 대한 것은 우리의 철학을 살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감동 같은 꿈 얘기는 했는데 또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두 당의 합당은 그 서로를 존중하고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이라면서 이 새로운 당명을 만드는 것이 원칙 있는 합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당면 변경은 전혀 전달받은 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를 만난 후에는 새 당면과 관련해서는 실무선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나오다가 요새는 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문연대를 주장했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전 총장 측의 그 이동훈 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석이 100석 정도라면서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압도해야 집권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와 중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아우르는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두가 모여서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라디오 진행자가 이 금태섭 전 의원이나 진중권 전 교수 등을 만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반문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모두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결국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교수 이분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동훈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곧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직접 얘기하는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6월 말에서 7월 초냐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이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이 출마 의지를 지닌 자로서 선거 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고요. 또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그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분이 기업가 출신인데요. 기업가 출신인데 사업을 열심히 하고 기업을 잘 다독이고 경영을 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기업을 그냥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자신의 주변 정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다가 이렇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학동 사고요.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난 학동 사구역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이 해당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철거 사업에 개입했다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분은 도망갔어요? 네, 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전해진 바 있는데 네. 논란이 된 인물은 문흥식 씨로 그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을 지냈고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인 조모 씨와 가까운 사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 신양 오비파라고요. 오래된 조직폭력배 출신이었습니다. 5.18 관련 단체 회장을 지내기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단체에는 국제 PJ파 직원 사람도 있고요. 몇몇 내 조폭 출신은 이런 단체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재개발과 관련돼서 이권 사업을 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경찰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은식 씨가 지난 일요일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서 이 문은식 씨를 강제 소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용산 참사 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했었거든요. 철거는 조폭의 영역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재개발 사업, 이 철거 사업에 조직폭력배들이 아직도 기생하고 있는지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 성추행 피해 공군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초동 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 차원이고요. 이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이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상부 조직이고요. 이 부실 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의 초기 국선 변호사 역시 바로 이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의 군 법무관입니다. 네, 2차 가해. 그리고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공군본부도 조사해야죠. 수사해야죠. 분류 인력 투입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택배업계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의도에서는 어제부터 이 전국 택배 노동자들의 1박 2일 노숙 농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 이 택배업계 노사가 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국회에서는 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시점과 이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 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3116님께서 안전대책은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이 정도면 사고가 나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해야 합니다. 안전불감증 이제는 이런 말 안 할 때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이제 끊을 때가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퇴근길 교통량 늘고 있고요. 돌발 상황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광양 진출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축동 부근의 정체는 작업 때문입니다. 더 가서도 부산 쪽으로 7원 분기점 부근 2차로가 화물차 사고 때문에 막혀 있는데요. 산인 분기점부터 3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천 부근이 막히는 이유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더 가서도 오산 부근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정체고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나 신갈에서 죽전 휴게소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의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연희 램프를 앞두고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월궁 램프부터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이 때문에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 신내에서 종암 분기점 쪽으로 지체 정체 반복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리수술 이제 못 믿겠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설치해달라, 이런 얘기 많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안은 발의된 상태입니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환자의 신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 의료인의 심리적 위축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술실 CCTV 법안 대표 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수술실 CCTV 법안 대표 발의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이제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의료사고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국회 때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서 왜 국회가 이런 어떤 국민을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는가 굉장히 좀 분노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발의됐나요, 법안이? 네, 이게 2014년에 굉장히 큰 의료사고가 있었고요. 그때는 오히려 의사단체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거꾸로 의사들이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2015년에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가 돼서 19대, 20대 때 모두가 발의는 됐지만 심사되지 못하고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왜 통과 안 됐어요? 20대 때 말을 들어보면요. 20대 때 그 발의한 의원님 중 한 분은 의협의 반발이 굉장히 세가지고 발의를 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고요. 의협의 반발 때문에? 네. 그리고 21대에서 제가 지난해 발의를 하려고 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후원금도 끊기고 굉장히 좀 그래요? 의정활동하기 힘들 거다. 압박이 심했습니까?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이 안 도와줬어요? 아닙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런 거를 초선 의원들이 더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게요. 국민의힘에 반대했습니까? 국민의힘의 뭐 반대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 사정이라든가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런 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는
않고 있다는 게 좀 국민들께 좀 송구스럽습니다. 의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와서 김남국 의원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야, CCTV 설치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반대하는 논거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인권 침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 소극적 진료.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이 CCTV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인데 유출될, 해킹당해서 유출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권 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CCTV가 수술하는 환자의 환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전경을 찍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환자가 괜찮다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환자가 하고 싶으면 녹화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우려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좀 타당한 논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협의 입장도 저희가 같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일정이 안 맞아서 한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곧 모셔서 의협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의협과 또 국민들 간에 좀 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좀 나서서 조금 중재를 하거나 법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령 수술 실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 현장에서의 들려오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 안에서 뭐 성폭력 범죄, 성희롱 이런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사들이겠지만 그 일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네. 권대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환자 4명을 놓고서 의사가 수술을 한 겁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수술이 벌어졌고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그 간호사 협회에서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그 환자의 이렇게 그 환부를 개복하고 열어놓은 상태로 그냥 의사 선생님을 계속 기다렸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고요. 네. 또 심장에 들어가는 여러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라서 붙여 이으는 그런 수술을 본인이 직접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환자의 심정지가 왔는데 그 심장을 간호사가 직접 마사지하면서 다시 뛰게 했다라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증언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수술실 내부를 감독할 수 있는 CCTV라고 본 겁니다. CCTV 설치가 이런 문제들, 이런 의료사고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의사들의 조금 부도덕한 면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국회 법안 소위에서 보게 되면 내부에 설치하냐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냐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입구에 설치하게 되면 사실상 그 실효적인 법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외부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소의 어떤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불편함이나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권, 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더 감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네. 지난번에 의협에서 공공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나왔을 때 의협이 실력 행사하면서 좌절시켰어요. 이번에는 또 이 문제는 더 많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이게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신뢰성이 있다고 봤을 때 이미 그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곳이 한 14%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응답한 15%는 향후에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이게 그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발적인 이런 설치는 없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신 그런 어떤 설문조사가 있기 때문에 반발은 일부 있겠지만 충분히 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국 연웅님께서 CCTV 설치한다고 수술 끝나자마자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면서 또 녹화하면 부담 간다면서 의학 드라마 보면 병원 관계자들 인턴들 다 모여서 수술 참관하고 그러던데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4489님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입증이 아닌 의사가 입증으로 하는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CCTV 찬성합니다. 이런 의견 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소극적 진료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법안 통과를 안 시킬 때 네. 반대할 때 주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이 국민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조금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의 소극적 진료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범 사업으로 민간 병원에서도 CCTV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 병원의 의사들이 오히려 환자와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야기한 것 같이 소극적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제 실제로는 정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15년에 제출되어서 19대 20대 때 논의가 되었던 사안들입니다. 논의 많이 했죠. 세미나도 하고 그러시던데. 예,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 공청회도 제가 지난해부터 열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가 된 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네, 고민할 시간은 충분했네요. 예,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와 국민의 동의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무려 89.1%, 89%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 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남국 의원? 네,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반대하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건설적인 토론을 하려면 좀 세부적인 어떤 쟁점으로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180석이나 있는데 지금까지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거 못하냐.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해라.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 제가 이제 또 이걸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나 정말 국민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네.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안 소위에서 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당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좀 모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당내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법안은 민생 법안이고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413님께서 보통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대다수가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소수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대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900님께서는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교실에 CCTV 달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잘못 안 했는데 뭐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당한 의료 행위를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정확한 지적인데요.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런 어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이유에서 이미 지금 많은 그 병원에서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대 때 개정된 법률에서는 응급실에는 100%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청년 김남국 의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청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민주당이 청년들한테
좀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많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네. 이게 뭐 단순하게 이벤트나 이런 것들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어떤 청년들을 대변해서 시원하게 목소리도 내고 또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직접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청년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예, 더 많아져야 되고요. 인구 비례로 치면은 뭐 20-30%가 돼야 되는데 지금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청년 정책 계속 내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이 잘 모릅니까? 제가 이 청년들하고 간담회하면서 네. 딱 그러더라고요. 제 제자도 민주당에서 한 청년 정책 이야기 해보라라고 얘기하니까 뚜렷하게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랬던가 봤더니 많은 청년 정책을 하기는 했는데 청년 정책들이 다 선별로 되었던 겁니다. 소득이라든가 심지어는 청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까지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정책은 많은데 실제 혜택 받는 청년들은 아주 소수, 시범적인 몇 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대부분의 청년들, 정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이아몬드 수저 빼고는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 김남국 의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국회에서 맨날 밤새우고 일하고 막 그러던데 지금 뭐 청년 정치 하면서 이준석 대표만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당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만 이렇게 어떤 청년 정치로 주목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 정치를 해달라는 어떤 국민적인 요구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나이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막 뭐 참신하지 않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고루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거꾸로 나이가 젊다라고 해서 새 정치를 보여준다라고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이를 뛰어넘어서 내용적인 어떤 정말 새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신선함과 파격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용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를 보여주실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수수제 CCTV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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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를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은 홍코너에서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님, 생소한 분들이 많은데 좀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용태입니다. 네. 네. 원래는 뭐 하셨던 분이세요? 원래는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 개인 사업을 작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하고요. 계속 정당 생활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예. 자, 최고위원 회의 오늘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월목입니다. 월목이요. 회의 때 최고위원 회의 이렇게 이제 새 대표가 왔잖아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변화를 가장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건 대표와 제가 예. 얀센 백신을 맞았다는 것. 네. 저도 오늘 맞고 왔습니다만.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월요일 날 최고위가 열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 최고위를 향해서 불협화음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언론도 있었지만 저는 저희 당의 어떤 최고위가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요.
단일 지도 체제 하에서 어떻게 당대표 앞에서 개인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탈권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렇게 보셨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뭐 기후변화 의제도 뭐 꺼내셨고요. 제가 네.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라 뭐 여야가 가장 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좀 협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정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오늘 관련해서 청년 특임 장관제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일단 송영길 대표님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좀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몇 년 전에 이미 저희가 당정청 협의로 같은 논리로 인해서 청와대에 청년정책비서관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청년정책비서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같은 논리로 국무조정실 산하의 청년정책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미 같은 논리로 청년의 어떤 2030이 느끼는 불공정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미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또다시 청년 특임 장관제를 신설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은 어떻게 된답니까? 뭐 오늘 저희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님과 이제 만나셨고요. 큰 틀에서 대표끼리 어떤 합당의 필요성은 확인을 재차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합당 어떻게 돼갑니까? 최종국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합당을 통해서 본인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는 뭐 사실 그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네. 이준석 대표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건 아니니까 어쨌든 흡수통합이 돼야 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뭐 당의 규모나 아니면 의원의 숫자나 이런 쪽으로 보면. 그러나 국민의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경계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돼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분을 최대한 챙기면서 본인이 또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돼야만 합당을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지리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세요. 빨리 들어가면 네. 안철수 대표가 존재감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9437님께서 말투가 우리 최고위원님 이준석 당대표랑 비슷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정치 롤모델이 이준석 대표인가요?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선배랑은 오랫동안 뭐 바른정당에서부터 같이 제가 정치를 배워왔고요. 또 제가 후배 정치인으로서 또 당협위원장 생활하면서 궁금한 거나 뭐 조언받을 거 있어서는 많이 물어봤던 선배여서요. 네. 잘 본받고 있습니다. 네티나무님께서 최진봉 교수님하고 김용태 최고위원하고도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뭡니까?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요. 같은 그래요? 샵 다니시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잘 세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점잖은. 최진봉 교수가 이 평론계에서 가장 또 멋쟁이시거든요. 아이 무슨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화이티님께서 국민의힘이 사실 좀 불화가요.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85년생 당대표를 얕잡아보는 꼰대들이 물 흐릴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소식껏 제대로 나가기를 바라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을 이렇게 토론 배틀로 뽑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존의 대변인은 보통 당대표가 지명을 해서 뭐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고요. 뭐 그 나름대로도 뭐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엔 대표께서 공정의 관점에서 대변인과 상금 대변인을 좀 토론으로 통해서 이제 선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 어떤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토론회를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경쟁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 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원하는 뭐 사람들이 있습니까? SNS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께서 강조하신 것은 기존에 본인께서 워낙 많은 방송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대변인으로 선발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본인의 방송을 좀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도 많이 주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정치권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활동비나 이런 경제적인 이유를 좀 이렇게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면서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지원해서 저희가 지지층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 배틀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이렇게 제안해서 이게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마치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그 공개로 해서 누구든지 와라.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의힘이 계속 이슈 선점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왜냐면 그게 계속 이제 언론이 보도할 거예요. 몇 명이 지원했다. 그거 하잖아요. 경쟁률 얼마다. 그리고 이번 첫 번째 토론에서 누가 통과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누구다. 이러면서 계속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게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슈를 선점해 가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이게 좀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처음에 들을 때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또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전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공천 자격 시험을 또 적용하겠다 이런 그 또 공약도 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뭐 그것이 이제 뭐 지금 당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네.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자격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봉사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워드는 어떻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저 최소한의 뒤에, 예, 지금 저 뒤에 V 이렇게 1, V2 하면 그거 그건, 지난번에 있었죠. 그 정도는 좀 알아야지 그런 생각인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뭐 그렇지. 따라오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예. 네. 이 작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아까하고 좀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 공개로 토론 배틀을 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논란이 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물론 우리 김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아니면 단체장에 지원하신 분들이 워낙 다양해요. 연령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하는 학력 수준도 그렇고 이런 게 다양한데 어떤 인류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워드나 이런 게 과연 그럼 정치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냐 하는 문제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은 어떻게 볼 거냐 어떤 항목으로 주로 볼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저도 지금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말은 꺼냈으니까 할 텐데 이게 상당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요소를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는 있습니다. 저는 워드 못 쳐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 대표께서 아까 토론 배틀 대변인 토론 배틀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저희가 대권 주자를 2대2 토론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저희 당에 이제 뭐 모두가 이제 대통합이 됐다는 가정 하에서 뭐 대권 주자 뭐 오늘 어제 하태경 의원님 선언하셨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님, 뭐 유승민 의원님, 원희룡 지사님, 뭐 윤석열 총장님, 안철수 뭐 대표님 이렇게 들어오시면 각자 편을 나눠가지고 이제 2대2로 팀전으로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과 만약에 뭐 안철수 대표께서 한 팀이 되면 과연 누가 먼저 윤석열 총장님께 혹은 안철수 대표님께 말을 걸고 어떻게 협동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되게 대단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거 안철수 대표 싫어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거. 근데 뭐 그럴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께서 이준석 대표 좋아하죠. 그렇죠. 결국 봐주실 것은 뭐 협동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리더십 측면에서.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흥행의 포인트는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동의를 얻어내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 흥행으로는 이거는 그 여의도판 강철부대 아닙니까? 일단 야영도 시키세요. 야영도 시키고. 과연 홍준표 대표님과 유승민 의원님 계셨을 때 누가 과연 먼저 말을 걸 것이냐 토론할 때. 뭐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7617님께서 대국민 투표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관심은 있을 거예요.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저 최고위원님께서 김최고께서 최고위원 회의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대표지만 최고위원들 다른 최고위원들이 아주 기센 누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뭐 개성이 다들 다양하신데 그렇지만 그분들께서 개성이 다 세죠. 네, 뭐 근데 그분들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거는 변화, 혁신, 뭐 당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다들 동의하고 계시고 또 원칙주의자시거든요. 본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다 합당한 근거가 있으시고 또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면 설득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 좋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사이에
밀당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밀당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갑니까?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밀당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뭐 썸이에요? 저희 당이 이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출발한 지 이제 3일 됐고요. 네. 또 윤석열 총장께서도 앞으로 공식적으로 정계 입문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보고요.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한 명분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라는 것은 같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 주신다면 좀 뭐 건설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 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도 저는 계속 관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당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많이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게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도 사실 약간 좀 거리를 두고서 관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6월에 당장 그러니까 입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어쨌든 본인은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공정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줄 수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이슈가 되게 되면 본인이 원래 주장했던 이미지와 완전히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8월까지 들어와야 된다.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윤 전 총장과 부딪힐 수 있는 요소는 아직까지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될 거냐 아니면 도리어 본인한테 불리한 환경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제3지대에 있다가 마지막에 단일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입당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다만 관망하는 자세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참모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최고가 저 윤석열 측에 조언을 한번 던져보세요. 뭐 제가 감히 뭐 이제 신임 지도부로서 조언을 드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청년 시대니까 청년이 좀 이끌고 가도 돼요. 아니 어른들이 그렇게 잘했으면 청년들이 필요했겠어요 정치에? 그렇죠? 제가 조언 드릴 입장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저희 당에 입당하셔가지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윤석열 총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공약 같은 것들을 당원들과 국민들께 설득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당원분들을 설득하신다면 저는 뭐 바람직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김용태 최고. 민주당이 좀 이준석 효과에 화들짝 놀란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선 기획단에 청년을 넣겠다, 뭐 예능 PD를 영입한다 이런 민주당에서 쏟아지는 청년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대응하는 것은 최근에 이동학 최고위원한테 어떤 발언권 순서를 조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대선기획단의 단장에도 뭐 청년을 모시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늘 말씀하셨던 송영길 대표께서 청년 책임, 청년 그 장관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질을 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자꾸 하시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롤게임 막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김채우가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야당은 보고 의심의 눈초로 쳐다보고 이제 국민들도 어찌 보면 그런 눈초로 쳐다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다만 얼마나 진정성 있고 계속 추진해 가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판이 있든 없든 변화의 출발점이 있어야 되고 오늘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도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측면인데 오늘 대표 연설하면서는 그런 얘기 할 거라고 기대를 좀 안 했던 게 내로남불, 무능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대표가 우리 여당이 무능했다. 내로남불이다. 조국을 넘어서 국민의 시간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요. 물론 그 변화가 어느 정도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출발을 했다고 하는 점은 이준석 어떤 효과 때문에 일정 부분 민주당의 영향을 받았고 민주당은 변화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저는 이 출발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선을 앞두고서 이거 변화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승산이 없어요. 예.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7617님께서 확실히 최근 이슈는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민주당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시도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민주당이 좀 따라가는 것처럼. 사실 이번 선거 민주당이 졌거든요.
민주당이 졌어요. 그런데 변화는 국민의힘에서 보이고 있어요. 김용태 최고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님께서 윤석열 쪽은 특채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지율이 많으니까 그쪽에서는 나 모셔가라 얘기하겠죠. 6169님 윤석열 저울질하지만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별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용태 최고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원칙주의자, 그다음 헌법주의자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뭐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모두 다 뭐 검사로서 뭐 똑같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검사로서는 훌륭한데 근데 정치인으로 부족하다는 말일까요? 정치인으로서는 뭐 이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대권 주자로는 열심히 좀 당에 와서 수련을 해야 됩니까? 빨리 오셔서 당원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전을 동의하고 또 당원들의 뭐 이렇게 마음을 살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가서 당원들의 마음을 살려면 뭘 해야죠? 누구를 잡아야 되나? 구속시켜야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검증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로서의 역할과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고 물론 거기에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정말 정치인의 능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국민의힘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분이 들어오면 그런 과정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철저히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윤 총장이 만약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서 검증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슈 티키타카 잠시 후 6시에 저희가 청년 정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현지와 3살 터울의 오빠는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 없고 땀도 나지 않는 희귀병. 게다가 경계성 지능장애와 근육이 위축되는 신경장애까지 겹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걱정만으로도 벅찬 요즘 엄마의 한숨은 또 늘었습니다. 매일 고속도로를 타고 식품 배달을 하는 남편의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실명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치료비, 이 막막한 현실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현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날씨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중부와 호남은 맑겠고요. 동쪽은 흐린 가운데 비도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경북 산지와 동해안은 저녁까지, 영동 지방은 밤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는데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경남 해안 쪽으로도 빗방울이 오늘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일 오전까지 5mm 정도의 비가 아주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6월 들어서 흐린 날이 많은데 이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남쪽에 비가 잦은 것도 특징인데요. 모레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쪽인 서울 지방은 28.9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온도 동서로 구분되겠습니다. 강릉 21도, 울진은 19도에 머물렀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20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5도, 강릉 22, 광주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 쪽으로도 안개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 스페인 그린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협력, 디지털 경제협력, 제3국 시장 진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회동 후 여야정 협의체 참석 범위 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수석과 의견을 나눴다면서 청와대 쪽에 편하게 형식과 참석 인원을 조정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출마 선언식에는 이낙연, 김두관, 이광재 등 당내 대권 주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 전 총리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실물 경제 전문성을 앞세운 비전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번번이 자동 폐기됐던 여순 사건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해 무리를 빚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송원석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복당 신청이라는 비판 속에 당시 제명을 요구했던 당직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빠방님이시구나. 윤석열 엑셀 못해서 입당 탈락. 입당은 엑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엑셀도 못합니다. 네. 8019님께서 역지사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영선의원 당대표,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역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도 적폐청산, 검찰개혁, 언론개혁 180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망각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이 좀 분발하기를 바라는 분인 것 같습니다. 1856님께서는 국민의힘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쇼가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먼저 실천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김용태 최고위원 이거 부동산 전수조사 빨리 하지 왜 미적거리고 시간을 끄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죠? 저희는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감사원에 제출했지만 감사원에서 서류가 미비로 인해서 법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저희는 빨리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게 권익위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 안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저희는 어쨌든 입장은
그죠? 전수조사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태 최고는 막 하고 싶은데 다른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소신의 목소리 계속해서 저 하고 목소리 있어요?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예. 제가 처음 나와서 계속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태가 2명이어가지고 저희 당에. 네. 그렇죠. 2030 청년들이 정치권에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2030 세대가 가장 분노했던 건 이 정권의 내로남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사태나 뭐 LH 사태로 인해서 느끼는 뭐 586 운동권 세력들이 본인들의 어떤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자녀들한테까지 세습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586 운동권 세력들 돈 없어요. 그래서 물려줄 것도 별로 없어. 내 아는 선배들 다 가난해요. 밥도 내가 사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세습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저는 폭발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거기에 있어서 2030들은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예. 청년한테 청년 정책 뭔 잘했다, 뭐는 못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잘하는 정치인으로, 청년 정치인으로 박성민 전 최고를 꼽고 싶거든요. 네. 박성민 전 최고 같은 경우는 항상 민주당에서 보면은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나름대로 냈던 것 같고요. 예. 객관적으로 당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 되게 높게 사고 싶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보통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청년 정치라고 하면 소신과 패기를 가지고 뭐 목소리를 내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기득권에 편승해가지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네, 김남국 패기 아주 좋은데요. 목소리 아주 높여요. 데시벨도 높아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뭐 조국 사태 때도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국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약간 정권을 대변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정치, 청년 정책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잘 보고 있습니까? 뭐는 빠진 게 있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런 게 있어요. 청년들한테 뭔가 지원해 주는 건 뭐 그것도 중요하죠. 예컨대 뭐 주택이라든지 또 결혼할 수 있도록 배경을 한다든지 뭐 일자리를 주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걸로 만족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다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되 함께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불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적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청년 정책이 청년들한테 공감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청년 정책이 가장 부족했던 당이 국민의힘 쪽이었어요. 그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국민의힘의 청년 정책 어떻게 가겠다. 이 청년 정치인 김용태는 어떤 쪽에 강조해서 당을 이끌고 가겠다.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소 지금 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소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이 제 정치 생명을 쉽게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길게 본다면 결국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데 선배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배지를 위해서 막 계속 그러잖아요. 부끄럽지만 뭐 그런 분도 계시죠. 예. 그죠. 자, 김용태 의원은 안 그런다고 합니다. 자, 김용태 의원이 자, 국민의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면 국민의힘이 더 좀 앞으로 나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 효과라고 하는 건, 이준석 대표가 쇄신을 얘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청년 최고위원처럼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지금은 상징적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주진우 기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소위 이제 기득권 정치인들, 국민의힘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목소리가 과연 함께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게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은 늘 잠재해 있는데, 과연 그분들까지도 지금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이제 다른 청년 최고위원이나 젊은 층들이 얘기하고 있는 쇄신의 문제에 함께 갈 거냐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의 방향으로 끌고 나갈 거냐.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정치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논란이 되면 그 이슈를 어떻게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갈 거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맞이할 이제 정치력의 시험대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험대에서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정치는 계속 정의당에서 외치던 정책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새는 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의당의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정의당에서도 목소리는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청년 정의당이라고 해서 강민진 대표가 뭐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목소리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거기에서 대해서 저희도 협치할 건 협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의 타투 이렇게 보라색 타투 이게 드레스 입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뭐 있었던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아니 지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일이어가지고요. 네. 타투를 합법화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서요. 네. 김용태 최고위원님, 최고위원회의가 월요일, 목요일이죠. 예, 내일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저희가 하게 오늘 됩니까?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서 아마 의결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기호 사무총장, 네.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의 김도읍 의원이 이제 임명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협의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다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뽑은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론 배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토론 배틀 일정은 다음 주부터 저희가 공고가 시작되는 걸로 있습니다. 네. 일정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예전에도 위기가 오면은요 청년들을 불러다가 놓고 그걸 가지고 쇄신했다 이렇게 외치기는 했었어요. 10여 년 전에 10년 전이었죠. 이준석 최고가 20대인데 동원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렇죠. 그랬었죠. 이번엔 좀 달라야 되겠죠. 뭐 대표부터 청년이니까요. 뭐 다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가 청년이어서 다르진 않고 본인께서 꾸준히 생각했던 바가 있어서 뭐 느낀 바가 있으니까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 자세로 늘 변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본인의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 출마 이런 것까지 고려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때도 변함없이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중간에 있는 앞에 있는 걸 얻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분이 이준석 대표보다 먼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많았어요. 먼저 나간다는 게 뭐 아니 그 이분은 당내에서 좀 그렇습니까?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오랜 기간 저희 당과 함께했던 선배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슈 티키타카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우리 김민아 기자는 오늘은 뭐뭐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최근에 계속 이준석 대표의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요? 오늘은 안철수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만나는 그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챙겼고 또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현충원 오늘 서울 현충원도 다녀왔는데 그거 이제 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들을 챙기면서 지냈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기사가 쏟아집니다 요새.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약간
그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하긴 하는데요. 뉴스 아니 그 핫한 분은 맞는데 네. 뉴스 밸류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 말고는 국민의힘에서는 기사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그 두 분이 되게 기사거리를 제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기자들이 써줘서 그렇지 무슨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씩 흘리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할 거예요. 언론이. 네, 맞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얼마나 또 서운하겠어요. 네, 또 책도 이제 내신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 네, 그러니까 관심을. 정광훈 목사도 아주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이분 저분 모두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네. 제가 인터뷰하면서 킥보드 타고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따릉이 타고 갈 거라고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나 따릉이 타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출근합니다. 이거 얘기해 주죠. 사진 기자분들이 그날 딱 아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장면을 포착을 해서 사진이 많이 나왔죠. 네. 기자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다 뭐 자연스럽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알려줍니다. 네.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가장 크게 맞붙어 있죠. 관심을 약간 좀 국민의힘에 뺏긴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관심을 가져오려고 정책 경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유능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갑니까? 네, 이제 대선이 사실 진짜 9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 준비에 다들 돌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후보들을 더 띄우려면 대선 경선을 조금 더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여당 주자 중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을 연기하는 방안에 좀 무게를 싣고 있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지금 지지율이 좀 밀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거기에 뭐 정치인들 그 국회의원들 많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재명 지사나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이 두 부류가 맞붙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1위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경선 그 일정에 맞춰서 뭔가 다 준비를 해놓으셨던 모양이죠. 착착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밀리면 그 본인의 스텝이 꼬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된다. 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경선 연기는 좀 안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가짜 약장수가 가짜 약을 팔던 시대는 끝났다라면서 경선 연기론을 그 표시하신 분들을 좀 애둘러서 비판을 했고요. 이제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오영훈 의원이 과도한 표현이었다. 당내 연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제대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좀 티키타카가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경선 연기 실제로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그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서는 모양에서 룰을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부분을 다 지금 당원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기하면 당 지도부에서 연기를 하면 한 주자를 좀 고립시킨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고 아직 그 예비 경선이 언제 시작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대권을 두고는요. 대권 두고 대선 주자를 뽑을 때는 언제 경선을 하냐, 룰은 어떻게 하느냐,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세세한 싸움 때문에 그 후보들 간에 감정 싸움이 커져가지고 굉장히 그 상처가 커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대선 룰은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제 7명 이상이면 6명으로 1차로 컷오프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7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보면 7명이 넘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1차 컷오프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좀 관심사인 것 같고 또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공고하게 다져져 있는 이재명 지사라는 그 지지율을 어떻게 좀
쫓아갈 것인가 네. 거기에 좀 골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드님께서 김민아 기자 얼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하셨던데 김종인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준석 대표랑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았거든요. 끈끈해요? 네, 여전히 끈끈한 실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김종인을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가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 이 시대에는 김종인이 필요하다 그거 자가동력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가발전.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대표의 어떤 안정감 네. 그리고 그 판을 좀 이렇게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오는 능력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네. 큰 바람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이렇게 기둥이 하나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이준석 대표가 많이 지적을 받는 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랑 같이 있으면은 많이 좀 희석이 될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근에 네. 그러면 이준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요새 그러면 또 윤석열 전 총장은 계속 좀 이제는 뭐 기대하지 않는다 계속 그 입장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데 사실 윤 총장이 그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네. 전화 통화도 하고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무언의 메시지를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랑은 아직은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삐졌어요? 지금은 약간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관계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삐졌다는 말은 그냥 제 네, 표현이고요.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관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잡겠습니다. 예. 네. 좀 감정이 상하기는 그쵸.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인터뷰 기자회견 말고 네. 그 인터뷰 전이나 후에 네. 그냥 뭐 사심이 푹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지시고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김종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아마 예상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느낌을 받았어요.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비판적인 얘기를 대놓고 하지는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자강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당 잘하자 요런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얘기를 넘겨보겠습니다. 0681님께서 힙합정을 쓰랴 아니면 롤라견을 쓰랴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정치자분들은 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코로나 3종 패키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요. 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많죠.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네.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이렇게 3종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두텁게 챙기겠다 이런 보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행정명령 대상 업종 그리고 여행업, 공연계 같은 경영 위기 업종까지 포괄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겠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도 적극 살펴보겠다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 지목을 하면서 코로나 지금 그 위기, 경제 위기까지 같이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내놨습니다. 어쨌건 소상공인 지원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 전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 플러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정이 이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또 1분기에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2조 7천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이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준석이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고 기사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송영길의 카드는 민생을 챙기고 청년을 챙기는 정책 대결로 가겠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또 내놨어요? 오늘 그 교섭단체 연설문에서 청년이란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했더라고요. 예.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30 세대에 좀 성나 있는 민심을 다독이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민주당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좌절이 심각하다. 이렇게 좀
그 다독이는 메시지를 내놓으시면서 청년의 삶을 짓누리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문제를 총괄할 청년 특임장관을 신설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총선 공약이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았었던 건데 좀 이번 기회에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 특임장관은 지난해 총선 공약이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러게요. 그때 좀 청년 문제가 싹 들어갔다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 계기로 다시 이제 좀 정치권에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공수처도 언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수처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공수처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인데 뭐 지금 검찰은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이잖아요. 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폐쇄적인 검찰의 조직 구조를 좀 개혁을 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은 과감히 좀 개방을 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네. 오늘 소형 원자료 얘기를 꺼냈어요.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런데요? 네, 사실 좀 이게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요. 네. 오늘 그 연설 중에 뭐 송영길 대표가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등의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조금 속도 조절한다고 어떻게 보면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재생에너지만으로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건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은 좀 반발하고 있고요. 대통령 공약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 정책의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은 이 정부의 그 한 주요 공약인데 네네. 어찌 그 정책 변화를 이룰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바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네. 핵융합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는 아직 검증된 내용이 없다면서 지금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제한 골든타임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워딩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네. 기사는 얼마나 더 쓸 거래요, 기자들은? 그러게요. 지금 약간 허니문 기간이어서 그런지. 허니문은 얼마나 갑니까? 저 여쭤보고 싶어요. 한 일주일도 더 넘게 갈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일주일 차잖아요. 송영길 대표하고 좀 비교해 보십시오. 네. 송영길 대표하고는 한 3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내일 송영길 대표랑 그 대표 회담을 하거든요. 네. 내일 오후 5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공세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당 내에서 네. 이준석을 바라보는 눈, 이거 궁금합니다. 사실은 속내는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 당에 입당을 하겠다는 당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2만 명 늘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달을 비교했을 때는 2만 3천 명이 그 입당 원서를 제출을 했고 그중에서 온라인 입당이 10,000명, 오프라인 입당이 1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이게 정말로 사실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당에서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쵸. 민주당에서는 한번 바람이 불면 몇십만 명씩 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온라인 입당 이런 것도 사실 처음 많이 듣는 일일 거예요. 예,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네? 확실히 좀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은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관심을 많이 받지만 정책적으로 뭔가 네. 제시한 거는 이번 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주부터 좀 많이 그렇죠. 당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미묘할 텐데요.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6말 7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 2, 3주 안에 정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얼른 나와라라는 입장은 맞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8월 말 전에 입당해야 된다라는 그 문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뭐 지켜보겠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남은 2달 동안 윤 총장이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중도층을 끌어안고 당과 함께 할 것인지 이걸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뭘 바깥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중도층을 막 끌어안아요? 한번 네. 움직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네, 근데 일단 입당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당원을
당원을 넘어서는 어떤 중도층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만든 기자들 이렇게 단톡방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문자가 뭐가 와요? 항상 이맘때 시간에 내일 뭐 총장의 공개 일정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일정을 전달하는데 내일 일정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어떤 뭐 윤 총장이 언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냐 이런 그 설왕설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의 메시지를 그 방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대변인을 2명 이렇게 임명했습니까? 임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임명했죠. 임명이라고 해야죠. 한 분은 조선일보, 한 분은 동아일보. 맞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중앙일보 기자한테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좀 갑작스럽게 제안했다고 그 기자는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가 간사를 하기로 했습니까? 근데 그 기자는 자기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제안은 공개적인 제안은 받았지만 답은 안 했기 때문에 간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간사가 꼭 필요한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대선을 꾸릴 때요. 이렇게 기자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보특보 대변인 있고 간사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없는 사이에 간 사이에 하라고 이렇게 시켰던 기자들이 있어요. 옛날 스타일이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기자들이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발로 뛰는 기자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평소 퇴근길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사고가 많아서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북천안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버스 관련 사고로 3, 4, 5차로가 막혀 있고요. 안성 부근부터 10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남사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안성 휴게소부터 반포까지 28km 구간 막히고 있고요. 달래내 부근에선 사고도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가신다면 진천 부근에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 아직 5km 구간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하남 쪽으로도 사고가 있던 남이천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더 가서도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 그리고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 분기점 쪽으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인데요. 통일로 부근에 사고가 났고요. 양주 요금소부터 무척 답답합니다.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성수대교 쪽입니다. 정릉 램프를 지나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산 램프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616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부터 가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이 계속되고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중요한 사법농단의 뭐 단초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좀 사건이 많이 이제 있는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요? 증거 조사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증거 조사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몇 달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증거 조사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증거 조사도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누가요? 라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인 측이 아주 강하게 세게 지금 나오고 피고인이 있어요. 지금 재판 똑바로 하라고 지금 판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재판을 똑바로 해라. 이거는 지금 내가 나조차고 이러는 게 아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공판 중심주의를 위해서 입법부가 법을 개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증거 조사할 때는 증거 전체를 낭독을 해야지 요지만 고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임종원 차장 말이 맞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다가 보면 그냥 뭐
재판이 그렇죠. 한 15년씩 가겠어요. 원래 이제 형사소송법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증거 조사를 다 낭독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증거 관련된 서류도 꽤 많습니다. 그걸 다 읽으려고 하면 재판이 주구장창 길어지거든요. 어떤 책을 증거로 이렇게 그거 다 읽어야 돼요. 만약 채택하면요? 이 법조항대로라면. 그래서 예외로 뭐 재판장이 이제 인정한다 그러면 그냥 고지하는 정도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근데 거의 다 고지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태백산맥 재판을 그러면 몇 년 동안 할게요. 못해요. 태백산맥 1년 걸려요. 아니 그 책만 읽기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반 그냥 피고인 그리고 일반 좀 억울한 서민한테 있었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재판의 원칙이 왜 이 고위 법관을 그렇죠. 지내신 분한테만 해당되냐? 이 이유는 딱 하나 같아요. 재판 끌고자 하는 게 반영된 네.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은 헌법이나 뭐 이런 공개 재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소신 그 부분보다는 재판이 지금 이 재판부에서 받는 것보다는 재판부가 변경되기를 그렇죠. 바라는 마음이 좀 더 크지 재판부도 않을까. 변경이 되고 네. 이분들이 당초에 이런 일을 하게 된 어떤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닐까 마음속으로 그렇죠.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게 올해 판결이 나면 안 된다. 거의 그런 작전으로 실제로 물귀신 작전.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 중에 최근에 유죄가 됐거든. 이민걸하고 이규진하고 둘이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 유죄면 이게 당연히 유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재판이 끌면 사실은 이 언론에 이런 데서 잊혀질 수도 있고 직권남용죄도 무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재판 받는 것보다 늦게 뭐 제일 바라는 건 정권 바뀌고 받고 싶겠죠. 그런 아마도. 게 너무 보입니다. 그거까지 지금 고려됐고 오늘은 또 얘기됐어요. 무속인하고 법조인은 다르다. 무슨 말이죠? 저도 이거 참 다르죠. 그럼 같습니까? 우리가 뭐 무속인 아닌데 네, 무속 시장이 몰라 저 정확하게 확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법조 시장이 이제 임종원 변호인 측 주장인데요. 연간 2, 3조 원 정도 되는데 무속 시장의 매출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러워요. 저희도 봤을 때 부러운데 그래서 무속하고 법조가 다른 이유가 설명을 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무속은 야 너 가지 마 그럼 끝이다. 근데 법조는 가지 마 하면 왜 가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지금 무속인도 설명해요. 너 지금 구태야 돼. 너네 할아버지가 지금 저기서 울고 있어. 안 들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법전을 다 찾아가지고 이 재판을 끌 수 있는 조항을 찾아냈다라고 해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 차장께서.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지금 항의를 해갖고 증거 조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결국 못합니까? 아니요.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 자신들은 항의를 하겠다. 법에 이거는 항의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보통 피고인들이 좀 무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판사님한테 혼나잖아요. 엄청 혼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면 저희가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기분 나쁘면 그게 형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걸 합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재판 안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끝까지 주장하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증거조사 기일이 좀 미뤄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 판사님도 먹혀든 그렇죠. 거죠. 판사님도 그렇고 전직 판사님도 그렇고 전직 판사가 그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끌려고 해요. 이 판사한테 안 받으려고 해. 그러면 법이 공정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더 슬픈 거죠.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한테 재판 받던 간에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이 최고 고위 법관을 했던 사람들이 알아요. 법원을 못 믿어. 아이고야 나 저 후배한테 받았나 이거 나 실형 난다. 맞아. 이걸 알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걸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어디 감히 나를 그래서 전직 검찰총장이 전직 서울 전직 검찰총장이 전직 반부패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다가 나 검사들 수사 못 믿어요. 이렇게 했던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법부를 죄송하지만 자기들도 못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0290님이 사법농단 재판은 앞으로 100년 동안 진행될 듯합니다. 무슨 궁궐공사도 아니고 바르셀로나에서 파밀리에 성당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극정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저희가 보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좀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요. 근데 군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무죄더라고요.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인데 왜 이렇게 군 성범죄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많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최근 4년간 군내 성범죄 비율을 좀 보니까 실형 선고받은 비율이 39건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몇 년 동안요? 4년간요. 4년간 6%. 예. 네. 6%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274건인데 뭐 집행유예 같은 274건 41.9%인데 너무 부끄럽군. 네. 그리고 심지어 불기소가 이미 불기소가 42%가 넘어요. 42.8%. 이건 말도 안 되고 불기소하고 나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집행유예가 41.9. 야, 네. 뭐 거의 실형이 자체가 완전 바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시대 흐름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민간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등 어떤 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확립되니까 민간 검찰 수사기관까지 대부분 확립이 돼 있습니다.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은 아직까지 요거를 채용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채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 그러면은 군 성범죄 조금 이번 기회에 조금 개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좀 궁극적으로 비판이나 문제가 되던 부분이 뭐냐면 군대 내에서 모든 수사나 재판을 지휘관 관할 안에서 지금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먼저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뭐 군이 하지 않고 뭐 민간이 한다든지 아니면 독립된 어떤 군사 경찰이나 군사 검찰, 군사 법원에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군사법원법이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처리해라 했는데 보니까 이것만 개정해 갖고는 도저히 이런 불기소부터 막을 수가 없겠다. 법원만 가 있으면 뭐합니까 민간으로. 그리고 그것도 항소심인데 그래서 아예 이 성범죄 부분은 수사부터 이 불기소가 막 남발되지 않도록 수사부터 잘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맡기자. 이런 내용까지 이제 포함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왜 집행유예지 이런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이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또 분노가 아마 끌어오르잖아요. 네. 저도 저도 이 판결들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분노 일발 장전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 사건 기호를 말씀드리면 분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이 길을 가다가 어깨를 툭 밀쳤다는 이유로 분노.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끝나면 분노해야지. 네. 어깨를 툭 밀쳤다는 이유로 30대와 50대가 서로 주먹 다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피해자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50대가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30대가 재판 과정에서 네 그때 술이 취해가지고 그때 술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심신강경해달라. 내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더 가중하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처벌해야지. 재판부가 비록 그 주치 감경, 심신 감경, 심신 미약에 대한 감경은 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람을 때려 주겠는데요? 예. 폭행치사인데요, 그죠? 예. 박지훈 변호사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해치사, 폭행치사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3년에 5년을 했던 거는 아마 최하한으로 해가지고 집행유예까지 해준 거거든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충정 부장판사님 왜 이 그 폭력에서 때려 죽인 사람의 이 충정을 이렇게 알아주고 그렇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반영된 것 같지만 우리 변호사 신 변호사님 말씀 좀 하셨지만 심신미약을 일단 좀 했던 것 같고요. 술 먹었다고? 근데 그거 요새 받아들인 경우는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합의 부분 같아요. 유족들하고 한 3억 건 이상의 합의를 봤던 거.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글쎄요. 뭐 이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있어요. 않습니다. 이게 살인죄랑 다른 점은 상해치사 요건 좀 달라요. 법원에서 그걸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사실은 먼저 때렸냐 이것도 보거든요. 근데 뭐 확인해본 결과 뭐 법원 재판 결과는 이 30대가 먼저 때린 것이 아니고 그 먼저 맞다가 맞다가 그랬대요. 변호사님. 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이건 아마 확인이 됐을 거예요. 이건 아마 뭐 요즘에 CCTV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이분의 일방적인 뭐 피고인의 주장이 아니라 확인된 결과 아마 먼저 맞은 거 이런 거를 감안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유족들은 너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이제 폭행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사라졌는데
이 집행유예 한다는 거 사실 납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하네요. 네, 너무해. 좀 재판 좀 잘해주세요, 박준거 변호사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판이 잘 나온 거죠. 가서 1인실이라도 해.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 재판이 잘 나온 겁니다. 변호사 이거 입장에서. 재판이 잘 나온 거. 저희 입장에서는 네네.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법 상식하고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합의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네.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인 건 살인죄예요. 자, 사람을 때렸는데 죽음에 이르렀다. 때렸는데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해요. 때려 죽였는데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네. 이거랑 정신을 상관없이 잃었어요. 네.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더라도 그렇죠. 이게 제가 주먹이 우네요. 네. 이건 좀 허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가볼까요? 네. 집행유예에서 땡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집행유예를 받고 뭐 좀 영어를 좀 잘합니다. 네. 집행유예한테 판사한테 판결 받고 땡큐 your honor라고 이제 했던 사건인데요. 네.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 2000년 6월에 유학 가기 위해서 뭐 해외여행 갔다가 그 다음에 몇 년 걸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병역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네. 우리 병역법상으로는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아예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노려가지고 뒤늦게 사실 왔었고요. 네. 그렇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었어요. 네. 38세 이후에 지금 왔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왜요? 뭐 이게 사실은 너무 재질은 나쁘지만 병역 기피잖아요.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가지고 뭐 잘 모르고 뭐 자신 잘못 인정하고 굳이 실형까지 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니까 Thank you, Your Honor. 이건 저도 진짜 화가 나네요.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미국이든 어디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다 38세 넘어서 오려고 하겠지. 그러면은 자신들은 병역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건데.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좀 기계적으로라도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병역에 해당하는 실형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재판은 저는 명백히 이 지금 일반 우리를 울리는 거다. 아니 돈 없어서 외국에 못 나갔는데. 에? 분노. 네. 분노.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이거 마약 밀수범인데 어떻게 집행유예입니까? 이거 참 마약을 밀수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헤로인, 코카인, 대마 이런 밀수를 한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이거 여러 건 이거 상습범이네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있는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마약을 보내도록 했는데 이게 다 인천공항에서 걸렸습니다. 네? 걸렸어요. 모두 거의 걸렸는데 딱 한 가지가 이제 안 걸린 게 대마 5g이 안 걸려서 자기네 집에서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나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요 당시에도 자기 막 속옷에 숨기고 막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 한 번 한 게 아니라 상습범이에요. 여러 번 하다가 이게 걸렸겠죠. 그렇죠. 여러 번 하다 그 장면이 집행유예 받았어요, 근데. 집행유예요? 네. 왜요? 이것도 3년에 징역 5년. 아니 외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오는 거는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일단은 우리 이제 마약 관련된 뭐 수사 당국이나 법원에서는 이게 걸려도 한 건으로 봐요. 다음에 걸릴 때는 두 번째면 이때는 실형이 나옵니다. 만약 했겠죠. 뭐 한 번만 피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한 건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 사람의 상황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일도 좀 어려웠고 우울증 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마약을 손을 댔다 그러고 이 범죄 전력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실형을 주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집행유예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공적이 매우 중요해요. 이걸 판결문식으로 쓰는 건 아닌데 그렇죠. 공적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로 있잖아요. 그 경로라든지 그 연락책들을 싹 다 불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싹 다 불면요. 한 번에 이걸 숨겨져서 못 털는 그런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적을 인정하긴 해요. 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마약 사범은요, 한번 잡혀가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불면은요, 조금 경감해져요. 맞아. 아니, 그게 지금 말씀드린 공적입니다. 네. 공적이라 그러는데 네. 지금은 조금 한데 제가 뭐 하여튼 구형을 좀 까줍니다. 네. 한 명당 2개월씩.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없는 거까지 막 지어냈다고 얘기하다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경찰이 마약수 경찰이 좀 그만하라고 내가 같이 한 사람만 얘기하라고 자기 들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혼란을 줘가지고 그런 분이 많아요.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마약계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몇 분 그걸 있어요. 공적이라고 아예 딱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많이 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외국에서 우편물로 배달된 그렇죠. 대마를 한 개비 배달을 받았어요. 네. 근데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누가 받았는지도 몰라. 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징역 2년 살고 있는 사람을 알아요. 실형으로. 네. 전과도 없는데. 전과도 없어요. 유통은 가장 무섭게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분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부인했겠지. 근데 부인. 그 사람 부인했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 공적을 안 세운 거야.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야지. 이게 추적을 해야지. 아니, 자기가 모르게 어떻게 받아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는 진짜 이러면 몰랐대요. 법원에서 싫어해요. 네, 제가 봐도 2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판사님 좋아하고 싫으라고 내가 그게 아니라 절대 모르는 대마가 내 손에 들어왔다.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그거를-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럼요. 네, 그쪽으로 배달은 왔어.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이거 참네. 지금 얘기하면 얘기하면 제일 누군지 알 재밌는 수 있을 재판인데. 것 같아서. 자, 네. 기억 비읍 시음님께서 집행유예가 판치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15님 주기자님 참으셔야 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주먹 쑤실 줄 모르시잖아. 인상이 그래서 그렇지. 왜 내 인상이 그래요? 너무 그렇습니까? 분노 그래서 그런 걸 겁니다. 자, 재판 5분 전 신유진 그리고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한국 불법 촬영의 전 세계 중심지 국제인권단체 뉴스원 기사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인데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인권단체인데 여기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은 불법 촬영의 전 세계 중심지다. 불법 촬영은 몰래카메라를 사용해서 이렇게 화장실이나 아니면 성관계를 가진 희생자를 촬영하는 걸 가르치는데요. 한국에서 너무 만연해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불법 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이 11배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못하는 꺼리는 여성이 많습니다. 공중 화장실 못 가는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심각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하고 여경, 여검사, 여판사 수를 늘림으로써 광범위한 성평등,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고 이 인권단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가로수 가지치기 잘하려면 한겨레 기사입니다. 무자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해봤더니 가지치기 방식이 잘못됐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85%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응답자의 90% 넘는 응답자는 나무권, 나무복지제도 등 제도적인 보호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답니다. 그건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가로수 보호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 전 참가하고 싶더라고요. 가서 막 인터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로수 가지치기 이거 가지치기 너무 심해서 식물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제도적 보완 방안 도입해야 돼요. 이런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좀 전해드릴게요. 웃음 문자 집단 해고된 경비원들 돌아왔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경비업체가 바뀌면서 집단 해고됐습니다. 경비원들이. 근데 그때 저희가 보도했는데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린다면서 웃음 이모티콘을 이렇게 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서 경비원들이 집단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했고요. 공분이 이렇게
차올랐습니다. 한 달간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고 반대한다고 했고 서명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노원구청도 나서서 이 아파트 이 경비원들 고용 보장하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결국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고용 처우 개선에도 힘쓸 거라고 합니다. 이거 경비업체 직원이 문자 보낸 거 웃음 이모티콘 보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하신다고 우리가 비판했는데요. 그 경비원의 큰 그림, 깊은 뜻 제가 몰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감사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자, 코로나 시대인데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같이 목소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혜미님께서 그래도 좋은 뉴스가 하나 있어서 좋아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뉴스 마구 전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자전거 기사만 전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god의 우픈 하루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난 늘 외롭기만 했던 아이, 뭐 하나 딱히 잘하는 거 없던 아이, 이 열등감에 매일 머리를 싸매. 재능 없는 예능 매니저가 전화 오네. 물어뜯고 뜯기는 세상에 나는 약